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중세국어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고대국어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자가 없을 때 찾아표기 방식으로 이두, 구결, 향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제 중세국어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어디서 본 것 같은 요런 훈민정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말을 적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의문인데요. 의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의문에 대해서 아시나요? A 시간에 열심히 배웠겠죠? 의문이라는 것은 의미를 변별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죠. 이거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물론 비분절 의문도 있지만은 우리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둬요.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럼 자음 체계부터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표를 2개 가져왔는데요. 이 왼편에 있는 표는 중세 국어 당시의 표고요. 자음 체계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현대 국어에 있는 자음 체계표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듯 뭔가 알쏭달쏭하죠? 우리는 이 중세 국어의 표에서 현대 국어와 다른 점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표의 구성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로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건 좋은 위치입니다. 좋은 위치. 좋은 위치는 비슷해 보이죠? 물론 서름과 치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로축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리고 울림소리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의 이름이 중세에는 전청, 전탁, 차청, 불청, 불탁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주목해야 될 건 이렇게 진한 네모를 쳤는데요. 자, 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잘 보면요. 이렇게 이응 위에 모자 달고 있죠. 얘 이름은 여린 히읗입니다. 여린 히읗.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히읗보다 뭔가 소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요. 자, 거센소리의 히읗이 있고요. 이 히읗에 대응하는 예사소리로 여린 히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센소리 피읍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예사소리로 비읍이 있잖아요. 그럼 피읍을 발음하다가 프 발음하다가 공기를 좀 덜 내뿜으면은 비읍이 돼요. 프 이렇게요. 드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 여린 히읗의 소리는 어떻게 났을까요? 흐 하고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 공기를 덜 내면 되겠죠? 읍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읍과 동일하지 않겠지만은 선생님 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여린 히읗은 뭐 히읗이나 기역이나 뭐 지읒이나 이런 나머지 자음들과는 다르게 일종의 의문이라기보다는 발음 기호의 역할을 수행하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훈민정음 어제성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자, 홀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읽냐? 이거는요. 현대어로 할바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할바가라는 말을 읽을 때 할바가라고 안 읽고 할바가라고 읽게 되죠. 여기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왜? 앞에 리을이라는 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등장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뒤에 된소리 대기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넣어서 뒤에 오는 말을 세게 읽으세요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린 히읗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를 홀배라고 안 읽고 홀빼라고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린 히읗은 그냥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발음 기호로서 역할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낯설어 하는 애가 있는데 여린 히읗이죠. 여린 히읗은 히읗의 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린 히읗을 세게 발음하면 된 소리가 되는 것이죠. 브 발음하다가 세게 발음하면 뿌가 되고 드 발음하다가 뜨가 되죠. 흐 하다가 세게 발음하면은 흐가 되겠죠. 흐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끔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센 쌍히의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힘드네요. 그 다음에 먼저 반치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반치음은요, 이 삼각형 모양인데요. 이 삼각형 모양이 의문으로서 기능했다는 거죠. 아이고, 잘못 썼다. 반치음입니다. 이렇게 의문의 이름 중에 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반은 울림소리란 뜻이에요.
치음인데, 그러니까 이에서 소리가 나는 얘네들과 똑같은 곳에 소리가 나는 이 치음인데, 그 중에서 울림소리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즈 소리랑 동일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즈 소리는 현대로 오면서 점점 없어졌어요. 아예 이 소리가 음가가 없어졌어요. 음가라는 것은 음의 가치거든요. 실질적인 소리거든요. 실질적인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적으면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살짝 연한 걸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좀 의아한 활용이 있는데요. 자, 빗다, 머리를 빗다 뒤에 이 어가 붙어요. 너 뭐해? 나 머리 빗어. 이땐 비서가 되죠. 발음이야. 비서 하고 소리가 나죠. 네, 적을 때도 비서 하고 적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로 이렇게 선을 싹싹 긋고 있어요. 이따에다가 어가 붙었죠? 그럼 너 지금 뭐해? 아, 나 자로 점들을 이어. 발음할 때 이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시옷이 어디로 갔을까? 우린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기말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형태인데 활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그런 애가 있고 안 그런 애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얘가 옛날에는 반침이었다는 것이죠. 이 옛날에 받침이 반침이었던 애들이 현대로 오면서 이 반침 소리가 없어지면서 이런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반침의 흔적을 우리가 여전히 느낄 수가 있고요. 반침은 즈 소리가 난다까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옛 이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이응은 이렇게 이응 위에 꼬다리가 달린 이응인데 옛날의 이응이다. 그래서 옛 이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현대국어의 그 자음체계표를 보면은 이응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때 이응은 받침의 이응, 그러니까 종성의 이응을 의미하죠. 얘는 응 소리가 나는 이응입니다.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이응이 옛 이응과 그냥 이응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이때 옛 이응은 받침 이응 소리가 나는 애입니다. 받침 이응 소리. 현대의 종성 이응 소리가 나는 애입니다. 응 소리가 나는 애예요. 근데 이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는 애예요. 다시 말해서 옛 이응은 음가를 가지고 있고 그냥 이응은 음가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가는 실질적인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옛 이응과 그냥 이응이 언제 존재하냐? 자, 여러분의 프린트 5쪽을 같이 볼게요. 자,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세종, 엉쟁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적혀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서 얘는 꼬다리가 없는 그냥 이응이에요. 그럼 얘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 자, 얘를 보면요. 얘는 여기 모자 달렸죠. 얘는 옛 이응이에요. 얘는 받침 이응 소리가 나는 이응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읽을 때 생종 엉쟁 하고 읽는 게 아니고 세종 어제 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이 꼬다리가 달린 옛 이응이 들어갈 때만 받침 이응 소리를 낸다. 그럼 얘네들은 왜 여기다 적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한자의 음을 적기 위해서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다 적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새와 같이 받침 소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소리가 없다는 걸 이응을 통해서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세종, 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옛 이응과 그냥 이응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우리가 진짜 받침 소리가 나는 것은 이 옛 이응을 통해서 표시가 되었다라는 것만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네, 반설음은 쌤이 이 네모를 잘못 쳤습니다. 얘는 그냥 리을이고요. 자, 그 다음 글자 운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조금 낯설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중세 국어에서는 이 자음들을 활용해가지고 막 글자를 만드는데 그때 현대에는 없는 특이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병서랑 연서예요.
자, 병서라는 것은 나란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자음을 나란히 쓰는 애들인 거죠. 근데 첫 번째로 각자 병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합용 병서가 있어요. 자, 각자 병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된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쌍비읍, 쌍디귿, 쌍히읗, 쌍지읒, 쌍기역, 쌍히읗 얘네들을 보면은 똑같이 생긴 자음 두 개가 연달아 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똑같이 생긴 자음 곱하기 2,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애들을 각자 병서라고 부른다. 이건 된 소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낯선 건 합용병서인데요. 합용병서는 이렇게 비읍 기역,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디귿,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얘네들처럼 같지 않은 다른 자음들이 여러 개가 합쳐서 나올 때 얘네들을 합용병서라고 부릅니다. 합용병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거는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 없다와 같은 말에서는 이렇게 비읍 시옷과 같이 자음군이 등장할 수가 있죠. 자음의 무리가 여러 개의 자음이 받침으로 함께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에서 합용병서의 특징은요. 어두자음군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별 옆에 어두자음군 써볼게요. 어두자음군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어두 단어의 맨 처음에 자음의 무리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어의 첫머리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이 왔을 때 걔를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된소리로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읽어볼까요? 부드신가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비읍과 디귿처럼 자음의 무리가 받침에만 등장할 수 있지만은 중세국어엔 어두자음군, 그러니까 단어의 맨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쌀도요, 맨 앞에 비읍, 시옷이라는 자음이, 때라는 말도 비읍, 시옷, 디귿이라는 자음이 단어의 맨 앞에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각자 병서가 맨 앞에, 단어의 맨 앞에 어디에 왔을 때 그것도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 된소리라는 것, 각자 병서라는 것은 각각 하나의 의문이죠. 그러면 이것, 요것, 요거 얘네들이 각각 한 개의 의문이지 비읍 곱하기 2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태는 그래 보이지만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의문이기 때문에 어두자음군이 아니다. 그럼 어두자음군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합용병서가 어두에 올 때 그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서인데요. 연서는요, 이어 쓰는 거예요. 이어 쓰는 것입니다. 이 연서에는요, 순경음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입술이고요. 가볍다는 것이고요. 소리죠. 다시 말해 순경음이라는 것은 입술이 가벼운 소리예요. 이 순경음은 그러니까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이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뒤에 이응을 붙인 형태로 등장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병서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쓰는 모습을 취했지만 연서는 위아래로 이어 쓰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음에다가 이응을 붙인 이 순경음 미음은 미음보다 좀 더 가벼운 소리, 입술이 가벼운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아니라 마 소리가 났다는 게 아닐까. 자, 이것도 바가 아니라 바 소리가 났다는 것이고, 얘도 빠가 아니라 파 소리가, 얘도 파가 아니라 파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이때 이렇게 이응이 수는 밑에 등장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이어 써져가지고, 입술 가벼운 소리다라고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얘는 순경은 미음, 얘는 순경은 비읍, 얘는 순경은 쌍비읍, 얘는 순경은 피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건 이 순경은 비읍인데요. 얘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반모음 오우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잡다라는 말 뒤에 아가 붙으면은
잡아, 잡아 하고 잡아 소리가 나지만은 뭐 아름답다 뒤에 아가 붙으면은 아름다바가 아니라 아름다워가 되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렇게 받침 비읍이 반모음 우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중세국어에는 답의 받침이 승경은 비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승경은 비읍이 현대로 오면서 반모음 오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아름다워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요런 데서는 승경한 비읍의 흔적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참고로서 설명한 것 뿐이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음체계입니다. 자, 모음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국어에 있는 단모음 체계표랑요, 중세국어에 있는 단모음 체계표를 가져왔는데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이중모음 아니고 단모음만 가져온 거예요. 자, 보면 되게 뭔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보이죠? 먼저 중세국어에만 존재하는 거 볼게요. 걔는 아레아입니다. 자, 아레아는 이렇게 점을 찍는 거고요. 얘 이름은 아레아. 자, 아레아입니다. 아레아는 당시 어떻게 읽었냐?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랑 오의 중간 발음이 아레아의 발음이었다. 그래서 소리가 났어야 됐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레아는 현대로 오면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현대로 오면서 이 아레아는 첫 음절의 아레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음절의 첫 번째 글자의 아레아는 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음절부터의 아레아는 으로 바뀌었습니다. 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당시에 이 말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의문이 아레아랑 반치음이죠? 반치음 드 소리가 났다 그러고, 이 아레아는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라 했으니까 이거 아마 마잠 하고 읽었을 겁니다. 그럼 얘가 현대어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반치음은 현대로 오면 사라졌다고 말을 했죠. 그럼 그냥 이응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첫 음절, 첫 번째 글자의 아레아는 아로 바뀌고, 그 다음 음절의 아레아는 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음. 이거는 중세국어 시기에 마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현대국어의 마음에 대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로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중세 시기에는 이거는 아랑 오의 중간 발음이었다. 요거를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현대국어에만 존재하고 중세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한번 비교해볼까나? 이도 있고 으도 있고 우도 있고 오도 있고 어도 있고 아도 있어요. 아래에는 없지만 얘네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얘네들은 뭘까? 현대국어에선 단모음 체계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세국어에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중세국어에 없던 모음인가? 아니죠. 여기에 있는 이 네모치 얘네들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중모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위, 왜 하고 읽으면서 그냥 단모음으로 읽고 있지만은 중세국어 시기엔 얘네들이 이중모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 위는요. 이가 반모음 이가 뒤에 오는 하향 이중모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반모음 이가 뒤에 오는 이중모음이라는 거죠. 그럼 애는 아 플러스 이. 선생님이 이제 반모음은 동그라미 칠게요. 애는요. 어 플러스 이. 이 외는요. 오 플러스 이. 위는 우 플러스 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발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읽냐? 얘는 애가 아니라 아입니다. 얘는 어이. 얘는 오이. 얘는 우이 하고 발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아까 5페이지를 살짝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세종어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세종어제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서이종어저이 하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이거 세종어제가 아니라 서이종어저이 하고 발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은 반모음 이가 뒤에 오는 이중모음이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알아주세요. 그 다음 모음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조화는 뭔가 모음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게 이 모음 조화라고 말합니다. 15세기엔 엄격하게 지켜지다가 이제는 이런 게 없어졌다고 말을 해요. 자, 이 모음 조화라는 것은요, 현대 국어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켜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쟤 좀 잡아! 할 때는 뒤에 아가 오죠. 그리고 생일 4월인 사람 손가락 접어. 이거 아시나요? 이 게임? 접어 할 때는 접다 뒤에 어가 붙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잘 살펴보면은 아 뒤에는 아가 오고 어 뒤에는 어가 온다는 겁니다. 비슷한 모음끼리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모음 조화라고 부르고 중세 국어엔 이게 완벽하게 지켜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중성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 모음에 먼저 아래아가 있고요. 그 다음 오가 있고요. 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반모음이 결합한 요도 있고요. 야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 모음에 대응하는 음성 모음 무엇이냐? 아래아에 대응하는 건 의예요. 의. 오에 대응하는 건 뒤집은 우예요. 그럼 아에 대응하는 건 뭘까요? 어예요. 요에 대응하는 것은 유, 야에 대응하는 것은 여가 되겠죠. 이런 애들이 음성 모음이다. 양성 모음도 음성 모음도 아닌 중성 모음 이도 있었습니다. 양성 모음은 뭔가 가볍고 밝은 느낌을 주는 반면에 음성 모음은 묵직한 느낌을 주죠. 그냥 이 음성이라는 양성이라는 성격을 부여한 것이고요. 이 중성 모음은 양성 모음에도 어울릴 수 있고 음성 모음에도 어울릴 수 있는 애였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곧다, 굳다, 밝다, 불다 라는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뒤에 이제 어미들이 결합합니다. 현대에 그냥 어랑 똑같은 건데 이때는 양성모음 파란색 뒤에는 양성모음이 들어간 어미가 오고 음성모음 뒤에는 음성모음이 결합한 어미가 온다는 거죠. 자, 은희 같은 경우에도요. 현대에는 은희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은희는 음성모음 어간 뒤에서만 등장하는 것이고 양성모음 어간 뒤에서는 안희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의 음슴체 할 때 음인데요. 현대에는 음밖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중세국어엔 옴과 음으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음성모음이 들어간 우라는 음성모음이 들어간 음은요. 음성모음 뒤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양성모음 오가 들어간 옴은 양성모음 뒤에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간들을 살펴볼까요? 곧다, 굳다, 밝다, 불다가 있는데 먼저 얘는 오라는 모음이 등장했죠? 오는 양성 모음입니다. 자, 얘 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라는 모음이 등장했죠? 얘는 음성 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라는 음성 모음이 등장했고요. 얘는 밝다인데요. 이 아래아는 이렇게 으랑 동일한 위치에 넣는 것입니다. 밝다인데요. 얘는 아래아 들어가 있으니까 양성 모음. 그리고 불다 같은 경우 으저 음성 모음이 들어가 있네요. 음성 모음 우가 들어갔으니까 얘도 음성 모음 표시해주고. 자, 그럼 간단합니다. 이렇게 양성 모음이 들어간 어간 뒤에는 양성 모음이 들어간 어미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다 뒤에는 아가 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이를 고다라고 적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적었다는 것이죠. 자, 얘도 똑같아요. 곧다 뒤에다가 아니가 옵니다. 그럼 다, 니가 내는 것이고요. 얘도 곧다 뒤에다가 옴이 오면은 돔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이 고단이 고돔에 들어가 있는 모음들은 모두 양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굳다, 밝다, 불다 뒤에는 어떤 형태가 올까요? 선생님이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했을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답을 확인해보고 싶지만 상황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네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굳다예요. 딱딱하게 굳다. 굳다라는 말 뒤에 이제 답을 말해버렸네요. 아나 어가 오는데요. 이때 음성모음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도 음성모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어인데 구더인데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니까 구더 하고 적는 것이고요. 얘도 굳다 뒤에 아니랑 은이 중에 누가 오냐? 은이가 오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구두니. 자, 얘도 굳다 우니까 똑같이 음성모음 들어간 um이 와야겠죠. 구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밝답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래아의 쓰임을 잘 몰라서예요. 아래아는 으랑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는 애입니다. 자, 이 밝다 뒤에 이제 누가 오냐? 똑같이 발행이 와야겠죠? 똑같이 양성모음 오는 겁니다. 그럼 아가 오는데 밝가라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대로 밝가 하고 적어줘야죠. 밝다 뒤에 아니가 왔어요. 그럼 밝가니와 같이 적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옴이 왔어요. 발곰. 아이고 잘못 썼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네. 발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음성모음이 들어간 불다 같은 경우는 뒤에 음성모음이 들어간 어미가 와야겠죠. 불건데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어렵다. 불거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어렵네. 자, 불다 뒤에 은이가 오면요. 불근이가 되겠고, 불다 뒤에 이제 음이 와야겠죠. 음성모음 들어간 음이 오면 불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금. 자, 얘를 멀리서 보면요. 자, 양성모음 아래아가 들어간 어간 밝다 뒤에는 똑같이 양성모음이 들어간 어미들이 오고, 음성모음인 우나 으가 결합한 어간 뒤에는 뒤에 우라는 음성모음이 들어간 어미들이 온다는 거죠. 불다 뒤에도 불다 뒤에 불다 뒤에 우라는 음성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 용언의 활용형들을 보면은 결국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음조화입니다. 그래서 모음조화가 당시에는 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중세국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죠. 중세국어 의문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음체계표 그리고 모음체계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음체계표 공부할 때 우리가 현대에서 보지 못하는 낯선 친구들 위주로 공부하였죠. 여린, 히읗, 예디응, 반치음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음체계와 관련해서 어려운 거는 이 글자 운용법이었는데요. 나란히 쓰는 병서 그리고 위아래로 이어 쓰는 연서가 있었죠. 병서는 같은 자음이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각자 병서 그리고 다른 자음 여러 개가 합치는 합용병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용병서가 그러니까 단어의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걔를 어두자음군이라고 불렀고요. 네, 연서 같은 경우에는 순경음이라고 불렀는데 입술이 가벼운 소리다. 그래서 이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쌍비읍, 순경은 피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순경은 비읍이고 얘는 반모음 오로 바뀌었다. 네, 그 다음 모음책에 들어가서요. 먼저 중세 국어에만 존재하고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음으로 아래아에 대해서 공부했죠. 아래아의 발음은 오와 아 중간 발음이다.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얘가 아 또는 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마자음 같은 단어는 현대 국어로 번역한다면 마음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세국어의 단모음 체계표에는 없는 현대국어에만 존재하는 단모음 위외의 애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중세국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반모음 이가 뒤에 등장하고 있는 이중모음들, 그래서 얘는 왜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 어이, 오이, 우이라고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국어의 단모음 바뀌었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모음이 활용될 때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모음 조화였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조화롭게 다니는 모음 조화였습니다. 현대국어에서도 존재하지만 중세국어에는 엄청 완벽하게,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것이죠. 양성모음에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음성모음에 이런 애들이 있었고, 중성모음에 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양성모음 뒤에는 양성모음이 결합하고 음성모음 뒤에는 음성모음이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한 내용을 잘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 잊지 않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